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법학 박사가 탄핵 절차와 관련한 문제를 짚은 책이 출판되어 읽어봤습니다. 이명웅 박사가 쓴 보수와 진보의 이념 대립, 승자는입니다. 저자는 헌법학을 전공하여 법학 석사와 법학 박사를 취득했으며 헌법재판소에서 19년간 헌법연구관으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책의 주요 내용은 대통령 탄핵의 부당함을 인지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어느 정도 알려져 익숙하겠지만 법학자가 법적 근거를 대어 정리해주고 있기 때문에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보다 정확한 파악을 도와주리라 생각됩니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국회가 탄핵과 예산 삭감으로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29명의 공직자를 탄핵소추했고 검찰과 경찰의 특경비, 특활비를 영원으로 삭감했으며 간첩죄 조항 수정을 막으며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박탈했으니 이는 이미 어느 정도 드러난 객관적 사실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유들이 헌법상 비상계엄 발동 요건이 되느냐 여부입니다. 먼저 개헌법 2조에 따르면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그것이 누구에게도 일견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명백하게 인정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몰라도 그러하지 아니한 이상 그 계엄 선포의 요건 구비 여부나 선포의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이 사법부에는 없다고 할 것이나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즉 비상계엄을 선포할 상황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권리는 1차적으로 대통령에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헌문란에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럼 국헌문란은 어떤 경우를 일컫는지 따져봐야겠죠. 형법 제91조에서 국헌문란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내리고 있습니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한 후 병력이 국회에 진입한 것이 위에서 두 번째 내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입니다. 이명웅 박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국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외부적으로 드러난 행위와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행위의 결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한 것. 국헌문란의 정의와 관련하여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그 기관을 제도적으로 영구히 폐지하는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라고 한 것을 근거로 해당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계엄 선포 후 국회가 계엄 해제 결의를 하기 전까지의 2시간을 상당 기간이라고 보기 힘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병력을 동원하여 서버를 촬영한 행위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미 대통령이 내란죄를 저지른 것처럼 확정하고 선동을 한 것이죠. 저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현직 대통령을 일개 피의자와 똑같이 취급한 것도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합니다. 국회의원의 경우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에 동의 없이 체포되지 않는데 대통령은 그런 규정이 없지만 국회의원보다 더 중요한 헌법기관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함부로 체포영장을 청구하거나 발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다는 것은 체포 사유가 되지 않고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에도 맞지 않습니다. 일각에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런 부분만 봐도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탄핵소추 사유에서 대통령의 내란죄 부분이 컸는데 정작 재판에서는 내란죄 부분이 철회되었죠. 탄핵소추의 사유 자체가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므로 이는 중대한 절차상의 결함이 됩니다. 내란죄가 중대한 사유가 되어 탄핵소추 의결이 되었다면 이후 국회 측 변호사가 임의로 이를 철회할 권한이 있는지도 불분명합니다. 내란죄의 비중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이것이 인정된다면 탄핵 심판 청구는 각하되고 국회의 재소추 의결이 다시 이뤄지는 게 합당하다는 것이 저자의 설명입니다. 이명웅 박사는 미국의 대통령 탄핵소추 과정과 비교하면서 우리나라 탄핵소추 절차의 엉성함을 지적합니다. 미국에서는 각각의 법 위반에 대해 항목별로 하원에서 표결이 이루어져 우리나라와 같은 해프닝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외에도 저자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과의 비교, 탄핵 재판 과정에서의 편파성과 같은 법리적 문제 등을 다루고 있으며 보수와 진보 간 이념 대립의 문제, 우리나라 국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책에 대한 감상을 나누자면 일단 120페이지가 조금 넘는 분량으로 가볍고 얇습니다.
판결 결과를 기다리며 마음을 졸이고 있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 헌법학자로서 급히 책을 엮어 출판을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인지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 이들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더 강하게 진행하려던 것을 부하들이 말을 듣지 않아 시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들이 이미 많이 드러났지만 만약 사실일 경우 과연 계엄도 미수죄가 적용이 되는지 그에 대한 내용이 충분히 다뤄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부정선거 의혹인데 부정선거에 대한 비중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선관위원장을 대법원장이 겸임하는 것에 대한 법리적 문제를 지적하고 있을 뿐입니다. 아무래도 헌법학자로서 논의 주제를 한정하려 한 것이겠죠. 마지막으로 좌파를 진보라고 부르면 안 된다고 보는 입장에서 제목부터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아직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단어이니 어쩔 수 없겠죠. 저자 역시 좌파의 이론이 자본주의 체제의 붕괴라는 목적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좌파와 우파, 이렇게 이념의 양날개처럼 받아들여지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 동의합니다. 저 역시 예전에는 좌파를 우파의 대칭적인 개념으로 생각한 적이 있었네요. 대부분의 선진국들에서 양원제를 채택하여 거대 야당이 국회 독재를 하거나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대통령의 권한이 침해받는 것을 완화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대한민국의 국회 역시 양원제 형태로 바뀔 필요가 있다는 저자의 주장에도 동의합니다. 다만 부정선거 이슈가 완전히 정리되고 국정이 어느 정도 안정화된 이후여야겠죠. 보수와 진보의 이념 대립, 승자는 리뷰를 짧게 마칩니다.